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 그 앞에서 내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그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사별의 아픔을 어떻게 다루고 견뎌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책 슬픔의 위로 들려드립니다. 저자인 메건 더바이는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상담치료사인데요. 갑작스런 배우자의 죽음을 겪으며 상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극복하고 어서 다시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복귀하라고 권유하는데요. 저자는 상실의 슬픔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파헤칩니다. 또한 슬픔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고통에 갇혀 살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한 중도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슬픔도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슬픔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슬픔을 보듬으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라고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이 상실의 아픔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셨다면 이 책은 그런 부담을 걷어내주고 좀 더 아파해도 된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줍니다. 슬픔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 슬픔의 위로,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상실의 현실. 사별과 같은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면 당신의 삶은 깡그리 변한다. 어느 정도 예상했다 하더라도 죽음과 상실은 여전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다. 당신이 기대했던 삶은 물거품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세상은 풍선처럼 터져버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평범했던 삶이 순식간에 기구한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평소 똑똑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위로한답시고 당신의 고통을 없애준답시고 어디에서 주워들은 상투적인 말들만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 상황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것이다.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무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행여나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건이 끊임없이 재생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평범한 세상이 당신에게는 혹독하고 잔인하게 느껴진다.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혹은 아무거나 먹어치운다. 당신은 한숨도 못 잔다. 혹은 온종일 잠만 잔다. 당신 인생의 모든 물건들이 상징물이자 유물이 된다.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상실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사별 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사람들은 당신의 슬픔에 대해 온갖 종류의 말을 해줬을 것이다. 당신이 슬픔에 빠져 있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넌 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이 경험으로 더 강해질 거야. 기회란 늘 있는 법이야.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돼. 아이는 또 가지면 돼. 너의 고통을 아름답고 쓸모있고 선한 일에 쏟아낼 방법을 찾아봐. 진부한 응원의 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사실 이런 종류의 지지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할 뿐이다. 이것은 종이에 베인 상처가 아니다. 자신감의 위기도 아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 당신의 소명을 찾기 위해, 혹은 당신이 사실상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구태여 이런 일까지 일어날 필요가 없다. 슬픔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당신이 겪은 상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끔찍하다. 그리고 당신의 상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당신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법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슬픔에 힘이 된다고 통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상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슬픔과 상실을 정상적이고 행복한 인생에서 벗어난 하나의 일탈로 여긴다. 개인이든 전문가든 간에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 지지하는 목적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픔이란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가야 하고 어떻게든 잘 수습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인 불행하지만 잠깐 동안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 때문에 슬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더하여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슬픔에 빠졌다고 하면 주위에서 참견과 비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기 때문에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 함구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가 상실의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픔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연장이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건강하고 온당한 반응이다. 슬픔이 기분을 망친다고 해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며 미칠 것 같다고 해서 당신이 미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슬픔은 사랑의 일부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느끼는 고통, 그것이 사랑이다. 또한 사랑은 실로 힘든 일이다. 때로는 고문처럼 지독하다. 이렇게 힘든 경험을 사랑의 한 부분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픔에 관해 병리학적 관점이나 결국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상실의 현실을 살아가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어떻게든 상황이 끝났고 당신은 당신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 앞에 앉아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일어난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한다. 장묘업체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장례식을 준비한다. 추도사를 쓰거나 혹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읊는다. 죽음이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다 준 그 모든 일들을 분단위로 상세하게 적으려면 이 세상 모든 종이로도 부족할 것이다. 다시금 유일한 치료약인 인정하기로 돌아가서
당신이 해야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하고 그럴 만한 여건이 된다면 돕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친밀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세상에는 유일한 정답이란 없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라. 하지만 당신에게 중요하고 사적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라. 당신은 상실을 겪게 된 사연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나 방금 만난 사람한테조차 말이다. 또 어쩌면 당신은 머릿속으로 이 상실에 서곡이 되는 사건들을 반복해서 되새길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다. 슬픈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의 안전장치다. 슬픔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창의적 마인드가 어떻게든 세상을 재정리해 보려는 시도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을 때는 일기나 그림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당신의 슬픔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나 그림 소설을 창작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렵다면 숲으로 가서 나무들에게 이야기하라. 조언이나 참견하는 사람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안이 된다. 나무들은 당신에게 너 진짜로 괜찮아? 라고 묻지 않을 것이고 바람은 당신이 울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 일을 잠시 잊어버리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왔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당신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주지 않으려고 떠난 사람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잠시나마 그 일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우리 모두 숨 돌릴 여유가 필요하다. 매 순간순간 오로지 상실만을 응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의 신체 능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초기의 애도 기간에는 온 세상이 고통이다. 세상에 상실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시도가 지독한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화 보기가 특히 잔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코미디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다가 주인공이 나와 처지가 같은 과부이거나 영화 중간쯤에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이제는 우리 언니와 이 장면을 놓고 깔깔거릴 수 없겠구나. 혹은 내 아이와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악의 없는 일상적인 일조차 버겁게 다가온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어떤 서식을 작성하면서 과부나 호라비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할 때나 자녀를 몇 명 두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슴이 먹먹해진다. 비상연락처란을 쓸 때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차지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더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뒤통수를 때린다. 이제 외출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다리를 끌고 파티에 갔다가 온갖 잡다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의 대답으로 규결된다. 죽음으로 말이다.
단순히 머리 식힐 거리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가는 멘붕에 빠지기 십상이다. 일상생활 자체가 거대한 슬픔의 지뢰밭이다.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신은 단지 현실 속이나 과거 속에서의 그 사람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했을 혹은 함께 했을 수도 있는 미래까지 잃은 것이다. 그 사람은 예정되었던 삶에서 모두 빠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여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이 인생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을 떠올리게 된다.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의 아이가 거쳐야 했을 그 모든 인생의 정점들이 소멸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신의 아이는 멋진 삼촌의 존재를 영영 알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새 책을 읽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삶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삶이 원래대로 진행될 거라는 증거를 목격하는 일은 참으로 잔인하고 부당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다. 만약 바깥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세상 모든 것이 슬픔의 늪에 빠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세상에는 당신의 슬픔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단 몇 분만이라도 당신에게 위안이 되거나 기분 전환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깊은 상실의 시기에는 사실상 휴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간헐적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 혹은 그 이상 이불 속 요새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도 유익한 선택이다. 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변화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실이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실이 있은 뒤에 우리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까지 하는 것은 특히 인생의 다른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쳐도 한참을 미친 짓이다.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슬픔을 겪는 당사자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고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당신은 그냥 잊고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토록 강력한 경험에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나는 연구자이자 저자인 사미라 토마스가 회복력 혹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관해 일침을 가한 글을 매우 좋아한다. 그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인생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을 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인생은 늘 펼쳐지는 중이며 사람들은 항상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회복력이라는 말은 어원학적으로 문지방을 넘는 것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도 주지 않고 과거의 자아를 새로운 환경 속에 곧바로 적응시킨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원래 모습으로의 복귀를 암시하는 회복력과 달리 인내는 변화를 시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허락한다. 인내는 저항과 다정함이 동시에 발현된 행동이며 부드럽게 장벽을 허무는 복잡한 존재 방식이다. 변화는 인내 속에 존재한다.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대신 변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미라 토머스의 인내심 예찬 중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의해 변화된다. 우리는 되어감의 끝단에 존재한다.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못한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다. 나의 벗 중 한 명이 초년 시절에 폐광 지역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많은 환경보호자들은 폐광 지역의 복원을 무가치한 일로 치부해왔고 그만큼 실패할 거라는 전망만 무성했다. 폐광 지역은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그 시기에 내 친구는 폐광 지역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던 사람들하고만 일했다. 그 일에는 토착 주민들과의 협업, 다양한 산림 지역의 광물 자원 및 생물학적 요구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땅 자체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그것은 허리를 휘게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이었다. 결과를 보게 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생태계가 번성하고 토착 동식물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산림이 치유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내 친구 말에 따르면 복원된 폐광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름다운 풍경만 본다는 것이다. 이제 그곳에는 파괴와 훼손의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그 모든 새로운 성장 밑에 존재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들이 아직도 또렷이 보인다. 아름답게 보이는 풍경 아래에는 무수한 생애가 묻혀 있다. 우리는 폐허의 살갗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땅이 치유되듯 우리 마음도 치유된다. 보는 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새로운 성장 아래에 늘 존재하는 폐허도 볼 수 있다. 노력, 힘든 노동,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과 고투를 항상 볼 수 있다. 상실로 인한 폐허가 늘 존재할 거라는 말은 당신이 영원히 폐허인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상처의 흔적, 치유와 자비, 그리고 인내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의한, 세상에 의한, 삶에 의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의 삶은 이전에 있었던 파멸과 절망과 삶 위에서 지어진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도 잊고 살아가는 일도 없다. 오직 함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과 당신이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수밖에 없다. 사미라 토머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풍경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은 예전에 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내가 상흔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슬픔의 회복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력도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도 아니다. 회복은 당신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황폐화된 현실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인내력을 기르는 일이다. 여기서 인내란 당신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을 암시하는 인내가 아니라 슬픔과 상실이 당신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인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면서 말이다. 슬픔의 회복은 저울의 동점과 같다. 슬픔에는 끝점이란 없다. 비록 슬픔이 항상 이 정도로 끔찍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늘 당신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생은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럴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인생은 상실과 함께 지어진 삶이다. 상실의 회복을 통합의 과정이라는, 즉 슬픔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당신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회복될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기. 늘 텅 비어 있을 상실의 가장자리에서 삶을 꾸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슬픔을 회복하는 진정한 일이다. 연대감과 인정의 중요성. 당신과 유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보라.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알게 된다. 그 사람들을 찾으면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기괴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정상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슬픔의 영토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악몽을 인정하는 일이다. 세상에는 결코 호전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언뜻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깊은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은 깊은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생명의 동아줄을 얻는 것과 같다. 누군가가 당신 삶의 중심에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도움이 된다. 어쩌면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상실 안에서의 교제는 회복이 아니라 생존을 예측하는 최고의 지표다. 슬픔의 황야를 통과하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여정은 훨씬 더 쉬워진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 해피엔딩에 기대지 않는다면 상실에 대한 책은 어떻게 끝내야 할까? 정형화된 성장과 변신의 결말이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는 무지갯빛 전망을 찾지 않는다면 이 책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나는 이 책을 사랑으로 끝맺으려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당신이 상실을 겪기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위에 존재하며 아직 오지 않은 삶을 통틀어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 사랑의 형태는 바뀌겠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스승 중 한 분이 진정한 인생 수양은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 놓인 다리를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슬픔 속에서 사는 것도 그 다리를 건너갔다 건너오는 것을 반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슬픔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과거의 삶과 당신에게 떠맡겨진 삶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찾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질계도, 감정 상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랑에는 의지할 수 있다. 사랑은 자연의 힘처럼 움직이고 변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연의 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되지 않고
그 토대를 유지한다. 사랑은 현재와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연결한다. 또한 우리가 그 세상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게 한다. 시인 나오미 시암나이는 사랑은 당신이 두 나라 사이에서 숨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썼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의 불가능성을 잇는 것도 역시 두 나라에서 숨쉬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두 나라의 공이 존재하고 그 둘을 이어준다. 고통스럽고 아플 것이다.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무너진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직 당신이 알았던 사랑, 당신이 꿈꾸었던 사랑, 당신이 함께 키우고 가꾸었던 사랑만이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것이다. 사랑은 부서지지도 닳지도 않을 크고 넓은 뗏목이다. 당신은 가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고 무너졌지만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곳에도, 아니 특히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의 원천이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에 의지하라. 사랑으로 하여금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게 하라.